갑자기 오토바이가 쌩 왔어요.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옆에 차가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랐고 조금 무서웠어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이 도입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한 해 평균 약 490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정해진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까지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서 하차해야 하고 보행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스쿨존에서 아이들은 위험한 횡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충청남도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도로 위에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동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처벌 강화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고다. 미래교육 2부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어릴 때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안전교육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이 돼야 된다. 학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교통교육이 달라지잖아요. 안전한 생활이 아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최태원님.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요? 예. 알죠. 5월은 푸르구나. 이야, 노래 잘하시네요. 뭐 그 정도야. 근데 두 번째 질문 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좀 이건 마음이 좀 아픈. 소파 방정환?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쇼핑 센터의 매출 증가. 그것도 그럴 수 있네요. 네. 근데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오늘 주제랑요? 예. 어린이날, 근데 오늘 그 안전인데 사실 어린이날 가장 안전하지 않나? 가장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5월 달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중에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교통사고가 연중 최고라고 합니다. 진짜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자료를 보시죠. 오, 진짜 그러네? 예. 뭐지? 이거 왜 이러지? 5월 달에 왜 이런 거야? 근데 실제 보면은. 그러네요. 어린이날 연중. 예. 오후 2시.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다 아빠,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한데 어른들이 이 교통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운전할 때에도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교육을 강조하거든요. 실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 교통사고 수준이 좀 높은 편인가요?
우리나라 예. 지금 어린이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5년도에 한 65명에서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2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감소됐지만 그 수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비교할 때 차량 수가 많은 나라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 만 대당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만 대당 한 1.7명이 지금 죽고 있고 연 교통사고로. 그런데 OECD 평균이 0.9명입니다. 그 거의 2배네요. 그래서 그게 35개국 중에서 32등입니다. 아까 5월 달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래요? 예, 흔히 이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교통 노출도와 비례합니다. 그렇겠죠.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뛰어놀기 좋은 계절에 좀 봄이 가장 높고요. 또 5월이 가장 높고 또 오후 2시에서 4시 요즘이 가장 뛰어놀기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뛰어놀기 좋은 만큼 우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좀 먼저 우리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뭐 데려가서 선물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주변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행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이 어린이날이 아마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저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이거는 반드시 제일 먼저 지켜라. 그게 뭐였냐면 노란색 스쿨버스를 가로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범죄처럼 거기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 차선에 있어도 스쿨버스가 서고 아이들이 내리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난 범죄 행위로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따라갈 게 굉장히 많구나. 흔히 어린이는 럭비공으로 비유합니다. 이 럭비공 튕기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모든 선 중에서 이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차가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아이가 내려가지고서 결국은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도 그만큼 보호해 주자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수치를 보시면 학부모 입장에서 어떠세요? 한숨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오고 이런 착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어른으로서 저 아이에게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스쿨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 우리 속도 절감하는 턱도 만들고 수없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느낄 때 그 사고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가 나왔다면 그걸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참 아이들을 내놓고 나면 아침에 등교를 시켜놓고 나면 집안에 딱 들어와서 엄마 왔어요 할 때까지 정말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요즘 엄마들, 아빠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허 대표님 좀 분석을 해주시죠. 좀 전에 불법 주정차 말씀하셨는데 예. 흔히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금이 7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뛰게 되면 운전자가 시간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뛰어 횡단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이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금 물론 많이 발생합니다만 더 사고 유형을 놓고 보면은 보행 중 사망이 한 60%가 넘습니다. 이 보행 중 사망이라는 거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만 잘 시켜주면은 사실 10%대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이 중요하고, 또 아까처럼 이 주변의 안전시설, 특히 스쿨존에 안전한 인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좁은 이면도로를 양방 통행을 시켜놓으면 인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안전시설, 또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고, 또
또 이런 거에 대한 단속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은 신장 자체가 어른보다 낮아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특히 학원 차량이나 스쿨버스 같이 큰 버스, 차체가 높은 버스에는 1, 2학년 학생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학교에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학교 안에서도 4시간 뛰어다니는 것처럼 특성상 네,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 듣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학교 교문 앞에 차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내려요. 그러면 가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까지도 가셔서 아이들을 좀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은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학교 지역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자가용으로 아이들 등하교 하거나 학원차가 와서 주정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스쿨존이 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오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일정한 도로 구간을 둬가지고 우선 속도를 30km로 제한을 합니다. 이대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전자들이 이제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좀 색다르게 도색을 합니다. 좀 빨간색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속 방지턱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지역은 속도 단속기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EBS 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30km 속도 단속이 있는 데는 다 낮추는데 지나니까 그냥 마구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속도 단속기가 있는 데를 하시다가 그걸 지나면 갑자기 쌩 하고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네, 그거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교통에서는 구간 속도 단속기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속도 재고 나올 때 속도를 재면 중간엔 아마 지금 고속도로에 그래 설치된 속도 단속기가 많죠. 그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비용은 들지만 속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서 또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도 물론 민식이법이 이번에 되면서 아마 상당한 경각심을 느낄 텐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쿨존 진입로에 정말 운전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내가 알아야지만 뭐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스쿨존 진입로에다가 용의 이빨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양쪽에 역삼각형 표시를 이렇게 도로 노면 표시를 해놔가지고서 마치 용의 이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는 용의 이빨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뱀의 이빨. 뭔가 좀 그런 느낌을 갖고서 하고. 그래서 저는 차제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는 아예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인도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사실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곳인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흔히 마운트업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과속 방지턱형 횡단보도를 설치해가지고서 인도를 깔아놓고 거기는 보행속도. 보행속도라는 거는 시속 5km입니다. 이래놓으면은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보행 중입니다. 이 보행 중 사망이 아까 제가 60%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 유형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육만 잘 시켜주면은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다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0%는 차 안에 있다라는 사고입니다. 그 부모님 차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뭐 카시트라든가 이런 보호장구가 잘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8% 정도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입니다. 뭐 퀵보드, 인라인, 자전거 이러면서 뭔가 또 이런 사고의 60%가 머리 손상, 두부 손상 사고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헬멧이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실제 사고 사례 중심에 이런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는 거. 저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가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서 저는 이 교통 안전 교육이 진짜 이게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교수님 입장에서 교통 안전 그 사전 예방 교육이 왜 중요한지 한번 좀 한번 제대로 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통 안전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횡단보도감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학교 교육에서 계속 교통수칙을 배우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가 성장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또 안전운전도 하고 안전한 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예. 학교에서 실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장 학사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학교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저학년, 초등학교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법령에서는 유, 초, 중, 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생각을 하신다면 초등학교는 보행자 교육이에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교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자전거 그리고 또 더 확장을 하면 오토바이도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 때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오후 2시나 4시에 그 사고율이 많다. 그때는 어쩌면은 저학년은 집에서 이제 학교 후에 바깥에서 노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실은 고학년은 학교를 하는 시간 그리고 학교가 아닌 학원을 가서 또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학교 안에서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내 아이다. 그런 어떤 공감대와 철학이 바탕에 돼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것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통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벨트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는 것들이 워낙 옛날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전벨트를 매는데 저는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버스를 타도 전 자동적으로 안전벨트를 매게 돼 있거든요. 안전벨트 없는 버스 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 교통 안전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전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2학년에 안전이라는 교과가 생긴 지 지금 몇 년 안전한 생활, 안전이라고 교과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은 그 교과서로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고 다른 학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교과랑 연계해서 또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일단 다른 교과랑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 안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수업 시간에 10분? 뭐 요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체험관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보통 체험관 방문은 자주는 못하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또 체험관이 멀어서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 찾아오는 체험교육, 안전체험교육 같은 걸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진수 선생님이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시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정자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수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한다는데요. 저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중 오늘은 교통안전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본격 체험에 앞서 교실에 모인 학생들. 우리가 학교에 오고 집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규칙을 잘 못 지켜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요. 오토바이? 맞아요. 신호등은 있지만 그 신호등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차들도 있잖아요. 도로 위 자칫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어딘가로 이동하는 학생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학생들한테
교통안전 알려주려고 횡단보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로 간다더니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복도? 학교 안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신호등까지 갖춰서 깜빡 속을 뻔했네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 명씩 한번 건너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횡단보도 건너기를 배우기 전 평소대로 건너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손 안 들었어요. 네. 오른쪽이랑 왼쪽을 잘 안 그렇지, 정확하게. 건넜어요. 우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뭔가요? 첫 번째, 멈춘다. 두 번째, 좌우를 살핀다. 세 번째, 손을 든다. 네 번째, 운전자가 나를 잘 인식하도록 쳐다본다.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배우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변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안전 표지판도 익히며 교통 안전 교육을 하는데요. 정자초등학교에서는 안전체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한 해의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만 해도 500여 건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좀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전체험관 교실로 이동하니 버스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차와 버스에 올라탈 때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는 4단계를 활용해서 차에 탑승할 때도 조심히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탑승하는 학생들. 그리고 탑승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죠. 안전띠가 하는 역할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안전띠를 한번 메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차가 충돌하자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좌석. 이번엔 안전띠를 잘 착용하고 차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차가 흔들려도 끄떡없죠? 전후를 비교해서 보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 많이 안 날리고 앞으로 별로 안 가고 충격이 덜.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차를 타면은 더 흔들릴 것 같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탈 줄은 알지만 안전수칙에 대해선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그렇지, 자전거는 그냥 애들이 막 타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뭐. 어른은 더 하죠. 그러니까. 저게 제일 무서워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요, 타고 갈 때는 사람이 걷는 인도로 다녀야 한다. 맞으면 O.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X 맞아요, X. 자, 자전거 탈 때 인도로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X예요, 정답이? 자, 저기에 찾아보세요. 안 돼요? 자전거 차량이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법만 배우고 중요한 안전지식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만 자전거 탈 준비 완료! 올바른 자전거 타기를 배운 학생들. 자전거를 재밌게 타려면 안전이 우선이란 걸 배운 시간이겠죠? 도로 위에서만이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위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땐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좌석 아래 출입문 비상코크를 올린 후 비상문을 힘껏 열면 탈출 성공! 뿐만 아니라 바다 위 선박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도 배워봤습니다. 안전체험교육,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왼쪽 오른쪽을 잘 살피고 손을 든 다음에 보호장비 쓰고 탈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기존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랑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에 실제 사고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 습관화되기까지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